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 PD입니다. 제 옆에 있는 차량은 푸조의 3008이에요. 3008은 크게 두 가지 파워트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1.2L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하나는 1.5L 디젤 HDI 모델입니다. 제가 오늘 시승할 차량은 3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이고요. 최근에 330만 원의 가격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할인이 아니라요, 인하예요. 인하. 3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 같은 경우에는 4,500만 원대, 그 다음에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700만 원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체 차값에서 약 7%라고 하는데 왜 그만큼의 할인을 단행을 했을까? 얼마 전에 3세대 아예 새로운 3008이 글로벌 시장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 3008이라고 해서 푸조의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기차 모델을 일단 우선적으로 공개를 했어요. 24년 2월에 글로벌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약간 이제 끝물의 느낌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모델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인하를 단행하지 않았나. 그러면은 우리가 신형 모델이 공개된 이 시점에서 과연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이 차를 살 만한 가치가 있을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시죠. 3008에 처음 앉았을 때 생각보다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네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첫인상은 그랬어요. 첫인상은 인테리어의 소재들이 되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갔거든요.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가죽 같은 질감을 잘 표현해냈거든요. 만져보면은 다 약간 우레탄 폼입니다. 여긴 또 플라스틱이 들어갔어요. 약간 이런 단차 같은 것들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 도어 트림 쪽하고 대시보드 이 중간 부분에 보면은 세무가 들어갔는데, 이 차량 제가 지하 주차장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파란색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요. 색상 조정은 따로 안 되고 파란색만 들어오는데, 이 세무 색상이 살짝 밝은 회색, 거기에 블루 색상이 쨍 하고 들어오니까 되게 미래적인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이런 금속 플라스틱이 아닌 것 같거든요. 센터 페시아 중앙 부분 적절하게 잘 들어가면서 이런 버튼류 같은 것들도 알루미늄 색상과 톤을 똑같게 해서 입체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 센터 콘솔부 같은 경우에는 블랙 하이그로시를 적극적으로 쓰고, 그래서 이 차에 처음 탔을 때 빈 공간이 없이 오브젝트로 뭔가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면서 디자인을 심미적으로 상당히 잘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소재감이 그렇게 썩 좋진 않습니다. 우리가 차량에 앉을 때 보통 팔을 기댄 부분이 있잖아요. 센터 콘솔 박스 있는 부분 위쪽이라든가 창문 여는 버튼이 있는데 그 팔걸이 부분, 그쪽 부분은 또 가죽으로 덧댔어요. 디자인하고 아주 극소수의 신체가 닿는 부분의 소재를 고급화함으로 인해서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약간 뻥카를 쳤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실 그것도 능력이라고 보면 상당히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플라스틱을 상당히 많이 사용한 그런 차량입니다. 이 대중적인 브랜드의 차량이다. 푸조의 전매 특허죠. 아이칵핏. 스티어링 휠 위쪽으로 계기판을 위치함으로 인해서 계기판에 가려지는 시야가 없이 많은 정보들을 전달을 할 수 있다. 이거 스티어링 휠의 위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는데, 운전을 해보면은 스티어링 휠이 낮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들고요. 계기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잘 잡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팔각형에 가까운 스티어링 휠인데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윗부분 살짝, 아랫부분 살짝 빼고는 타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쭉 길게 늘어서 있거든요. 3시, 9시를 잡는 게 정석이라고는 하지만은 편하게 운전할 땐 그냥 이렇게 12시 방향을 잡기도 하잖아요. 희한하게 편한 자세를 만들어주긴 합니다.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허벅지 익스텐션 이런 기능들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만이긴 하지만 안마 기능도 있습니다. 웨이브 요트 스트레칭 어깨, 그 다음에 고양이 발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꾹꾹이 해주는 것처럼 여기저기를 눌러주는 모드인데, 고양이 발 모드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시원하더라. 고양이과 동물의 효율성이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포조차다 보니까 강, 중, 약 이렇게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세기도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몇 가지 아쉬운 점 얘기하자고 하면은, 일단 센터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너무 작죠. 와이드하지도 않고, 이 세대의 마지막 모델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안드로이드 오토를 띄워놓은 곳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 유선으로만 됩니다. 차량의 자체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차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아쉬운 부분일 수 있겠다. 열선 시트만 들어가져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안 들어가져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차량에 처음 앉았을 때 드라이빙 포지션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왼발은 보통 풋레스트에 있게 되잖아요. 근데 풋레스트의 위치가 많이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풋레스트의 위치가 페달을 어느 정도 밟았을 때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풋레스트는 브레이크 페달을 안 밟았을 때 그 위치하고 거의 일직선상의 위치예요. 푸조라는 브랜드를 생각을 해봤을 때 WRC의 강자, 그리고 푸조 차들의 핸들링 이런 것들이 되게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급격한 코너링을 돌리더라도 몸이 안 흔들리게 딱 딛고 있는 위치로는 정말 좋아요. 근데 우리 3008 같은 경우는 일단 SUV 모델이잖아요. 출퇴근에 좀 많이 사용하거나 편하게 뭐 가족끼리 어디를 이동하거나 이럴 때 그런 입장으로서 봤을 때 풋레스트 위치는 조금 높은 게 아닌가. 2열 공간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려고 타봤는데요. 레그룸에 주먹 한 2개 정도? 2개 살짝 들어갈까 말까 하는 정도의 레그룸이 있습니다. 무난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다만 시트 방석이 조금 짧은 느낌? 무릎 앞부분이 살짝 뜨는 게 느껴지거든요. 1열 시트를 제일 밑으로 내려 깔았거든요. 발 공간이 살짝 타이트하게 들어간다라는 점이 있고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 이런 모터 같은 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살짝 이렇게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면은 천장에 닿는다.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하면은 그냥 머리가 조금 스치는 정도고요. 이 차량이 가진 전고가 좀 높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살짝은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헤드룸 공간이 그렇게 아주 넉넉하지는 않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시트가 리클라인이 안 됩니다. 이 각도 하나밖에 없어요. 허리가 좀 세워지는 각도. 12V 아울렛 이렇게 2열 에어벤트 사이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USB 충전 단자가 C타입이 아니라 A타입이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이 출시가 된 지 좀 됐구나 이러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열선 시트 별도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센터 암레스트 내리면은 이렇게 컵홀더 2개 있고, 그 외에는 뭐 별로 크게 말할 수 있는 뭔가는 없네요. 트렁크 선만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트렁크의 깊이가 B 세그먼트보다는 좀 큰 것 같은데 C 세그먼트보다는 좀 작은 것 같고 약간 그런 사이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세그먼트에 비해서는 큰 모습? 어두우니까 이 선반을 빼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선반을 보관할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아래를 들춰보면은 이게 따로 열리거든요. 편의상 잠깐 빼도록 할게요.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미국 시장을 주시장으로 하는 유럽산 차 아니고서는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차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자키 같은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바닥 쪽에다가 뭔가 수납을 하려면은 수납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스페어 타이어와 같이 굴러다녀야 된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이거를 나쁜 말을 하려고 연 거는 아니고요. 이 덮개 있죠? 이 덮개를 이렇게 수납을 하고 이렇게 닫을 수가 있어요. 스페어 타이어를 저 선반으로 덮어놓고 그 위에다가 짐을 수납한다고 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거든요. 트렁크 바닥이 좀 어느 정도 높기 때문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트렁크 선반 같은 거 보관할 때가 진짜 없었거든요. 휠하우스 뒤쪽으로 조그만한 수납 공간들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12V 아울렛 같은 것도 있고, 레버 있죠? 이 레버 당기면은 2열 시트가 이렇게 접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트렁크 부분의 수납 공간의 활용성, 이런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수평에 가깝게 폴딩이 된다는 점, 이 부분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다. 잠깐만 한번 누워볼까요? 잠깐만 누워보겠습니다. 발은 트렁크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제 머리가 1열 시트에 닿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차박하기에 충분한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타시던 분께서 이 차를 타보시면요, 되게 익숙한
묵직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거 내 차에서 듣던 소리인데, GM과 푸조가 같이 공동 개발한 3기통 1.2L 가솔린 터보 엔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기량이 1199cc로 두 개가 동일해요. 근데 엔진은 같이 개발을 하되 이거를 각자 차량에 맞게 어떻게 세팅하느냐. 트랙스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6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을 했고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을 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탔을 때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했던 거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면서 RPM을 너무 높게 쓴다, 조금 더 단수가 많은 변속기를 매칭을 했으면 어땠을까 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그 버전인 거죠. 이렇게 멈춰있는 상황에서 가속을 할 때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요, 영락없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예요. 근데 이제 출력적인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차가 131마력,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139마력으로 트랙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소폭. 최대 토크는 이 차가 조금 더 높아요. 23.5kg 포스미터고 트랙스가 22.4kg 포스미터인데, 제일 크게 다르다고 느껴지는 건요, 최대 토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6단 자동 변속기를 쓰면서도 토크 밴드 자체가 좀 높아요. 2500rpm부터 4000rpm인데 3008 같은 경우에는 1750rpm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쪼개놓은 기어 단수 플러스 낮은 최대 토크 밴드, 이러다 보니까 낮은 회전수를 쓰면서 조용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PM은 조금 높게 쓰는 편이에요. 변속이 되면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인 1750rpm 때쯤 떨어져서 2300-400 정도 가서 변속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럴꼬 생각을 해봤더니,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트랙스 크로스오버 대비해서 거의 한 200kg 정도가 무겁더라고요. 최대 토크의 밴드가 낮아졌다고 해도 어쨌든 무거워진 무게만큼 출력을 내야 되기 때문에 RPM을 아무래도 조금 더 높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트랙스를 타면서 이 높은 RPM대를 쓰는 게 NVH적으로 마이너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차는 신기해요. 제가 앞으로도 좀 신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1단, 2단 부분은 외부에 소음이랄 게 없잖아요. 뭐 풍절음이라든 것도 거의 없을 때고, 노면 소음이란 것도 이제 막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엔진의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 3단쯤서부터 RPM이 올라가는 속도도 좀 늦어지고 주변에 소음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이때부터 엔진의 소리가 급격하게 낮게 들려요. 차선 변경을 하면서 높은 속도로 쭉 엑셀레이터를 밟았잖아요. 그러면서 킥다운 됐거든요. 아주 까랑까랑한 그런 높은 음 자체가 아니라, 아무래도 회전수가 조금 낮다 보니까 두꺼운 소리가 아직까지는 나는 영역이거든요. 귀를 괴롭히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패들 시프트를 사용을 해서 RPM을 좀 의도적으로 높여볼까요? 3500rpm을 넘어가면서부터 이 3기통 엔진이 발악을 하는 그런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에 비해서는 확실하게 NVH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 틀어막았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3기통 엔진이기에 을에 따라와야 되는 엔진에 대한 진동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많이 들어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라서, 이 차에 대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앉혀놓고 운전하라고 하면은요, 4기통인 줄 알걸요? 사실 1.2L 3기통이라고 하면은 되게 낮은 배기량에다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파워트레인은 아니죠. 게다가 이 차의 덩치, 막 전고도 높고 무게도 1500kg 나가고 그러는 차량에 이게 들어갔을 때 당연히 힘에 부치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생각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나게 달리신다, 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유유자적 도심 생활하고 출퇴근하고 가끔씩 교회 나가는데 뭐 그것도 뭐 에이다스 켜놓고 얌전하게 운전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의 출력이 달린다라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8단 자동 변속기도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하게 주행할 때는 얘가 뭐 빠르게 움직이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토크 컨버터 방식의 평범한 오토매틱 미션처럼 느껴지는데,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직접 조작을 하면은 거의 변속 속도가 듀얼 클러치 뺨 때릴 정도로
빨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되게 큰 단점으로 생각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지금 상황이에요. 주행 중에 NVH는 정말 잘 틀어막았는데요, 크리핑이라고 하죠. 가속 페달을 안 밟고 차가 슬슬슬슬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는 상황, 차량이 정체 중이거나 신호에 걸려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감속하고 있는 상황 되게 자주 접하는 상황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이때 와가지고 갑자기 3기통의 진동이 미친듯이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 있잖아요. 이런 상황, 브레이크에서 발을 살짝 놨을 때, 그래서 클리핑만으로 차가 가는 거를 통제하려고 할 때, 시내버스 탔을 때 이 수동 미션 같은 거 조작 잘못하면은 차체에 되게 불쾌한 진동 넘어올 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가 출퇴근할 때 간선도로 이런 곳에서 길 막혀서 계속 가다 서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럴 때 오히려 받는 스트레스가 제법 크더라고요. 그런 환경에 자주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을 부분 아닐 수도 있고요. 파워트레인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예민한 분이 아니라고 하시면은 제가 오버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간선도로에 올라타서 속도를 조금 내보려고 하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차량의 소통량이 많아갖고 속도를 많이 내기는 어렵지만은 방금 전에 본선 합류하는 데까지의 속도는 제법 잘 올라서 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급가속한다라는 미련은 버리고 꾸준하게 가속 페달을 밟아주면은 어느 정도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영역의 속도도 어느 정도까지는 잘 올라가 줍니다. 하지만 내가 좀 빠른 가속력을 원한다 해서 가속 페달을 끝까지 눌러 밟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거든요. 그리고 급가속을 하게 되면은 약간의 터보 레그도 발생하는 편입니다. 순간적인 재빠른 가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사실상 좀 안 맞는 차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드라이브 모드를 지금까지는 노멀 모드로 주행을 했으니까 스포츠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어가 한 단 낮아지면서 RPM을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확실히 아까 노멀 모드에서는 제가 이 가속 페달을 밟는 거에 대한 민첩성이 조금 떨어지고 터보렉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확실히 파워트레인 부분의 민첩성이 높아지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출력이 오르진 않겠죠. 네, 기본적인 바탕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찾는 더러운 노면입니다. 3008을 제가 지금 3일 정도 타고 있는데 되게 독특해요. 저 앞에 가면은 조금 험하게 생긴 과속방지턱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더러운 노면에 있는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심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쉽게 만날 수 없는 과속방지턱일 거예요.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간이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승차감을 되게 명확하게 내줍니다. 되게 탄탄한 편이에요. 딱딱한 편이 아니라 탄탄한 편이어서 도로에 어떤 정보가 있다, 좀 파여 있다, 아니면은 뭐 포토홀 같은 게 조그만한 게 있다, 과속방지턱이 있다, 도로에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깔려 있다, 이런 정보들을 운전자한테 되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주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을 정도로 전달을 해주거든요. 지금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를 타고 있잖아요. 노면의 진동이 어느 정도 엉덩이, 그러니까 시트를 통해서까지 전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승차감이 나쁘냐라고 물어볼 정도면은 그 정도는 아니다, 무난한 준수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만 반갈죽되어 있는 도로와 같이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을 주행을 할 때 룸미러 위쪽에서 잡소리가 좀 납니다. 플라스틱 같은 것끼리 유격이 있어가지고 막 떨리는 소리 있잖아요. 하체를 되게 잘 조율한 B 세그먼트, C 세그먼트 SUV의 느낌이 납니다. 턱이 높은 턱이거든요. 저기를 하체를 좀 조율을 잘 못한 차량들을 타면은 뒷바퀴가 많이
붕 떠요. 타이어가 접지를 잃는 일 없이 상당히 고르게 쭉 연결돼서 정보를 전달하는 되게 안정적인 느낌을 내주고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입니다만 서스펜션 세팅 자체는 상당히 탄탄하게 했지만 이 차량 타이어 봤을 때 편평비가 되게 높은 편이거든요. 타이어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탄탄한 서스펜션 대비 두꺼운 타이어가 그 충격을 어느 정도 감수해주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량의 주 생산지인 프랑스 이런 데 보면은 중세 시대부터 이어져 왔던 도로 같은 경우에는 벨지움 로드라고 하는 그런 돌길 같은 것들 막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야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세 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도로 체계에서는 아무래도 이 도로의 폭이나 이런 것들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회전 방향이 큰 차들은 불리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가 되게 회전 반경이 좁게 돌아야 되는 이런 도로인데 이 세그먼트의 다른 소형 SUV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에 비해서 회전 반경 자체가 좁다 보니까 유턴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코너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있어서 경쾌하고 잘 찔러서 들어간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도심 환경을 생각해 봤을 때요, 과속방지턱도 들어온 노면에 비해서 법규에 맞춰서 되게 부드럽게 세팅되어 있는 그런 곳에 과속방지턱 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신기하거든요. 과속방지턱을 조금 저속으로 넘었을 때 진짜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게 유럽산 차가 맞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게 넘어가요. 저 앞에 과속방지턱 조금 높은 속도로 지나가 볼게요. 네, 오히려 전륜보다 후륜 쪽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소프트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갈 때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특히 후륜 쪽 서스펜션이요. 근데 여기에서 함정은 뭐냐면요, 이 차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이라는 사실이에요. 당연히 멀티링크? 아니면은 설마 WC1 넣었을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에이, 이 정도 승차감을 내주는데 토션빔은 아니겠지 하고 봤는데 토션빔이야. 저 과속방지턱 조금 높은 속도로 넘어볼게요. 시속 50km에서 가깝게 과속방지턱을 넘었는데도 거의 후륜 쪽은 흘러보내는 듯한, 밀고 지나간다는 느낌은 아닌데 전륜에서 전달됐던 충격에 비해서도 훨씬 스무스하게 흘려보내는 듯한 느낌으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갑니다. 5천만 원 언더 유럽산 수입차 중에서 거의 T구안하고 비슷할 정도로 과속방지턱 잘 넘어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차감 정말 좋아요. 차를 잠깐 돌려보려고 왔는데 휴일이고 그래가지고 쪽에 사람들이 많아서 느낌만 좀 보는 걸로 할게요. 이 차가 롤이라든가 피칭이 또 없는 차는 아니거든요. 차가 지금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는 거 보이시나요?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는 것에 대한 민첩성 자체는 상당히 빠른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롤이 없거나 그런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차량은 전륜구동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모델은 없고 오직 전륜구동만 있는 모델인데 거기다가 후륜 서스펜션 토션빔이죠. 근데 시속 40km에 가까운 속도에서 이렇게 급격한 코너링을 하는데 차체가 밖으로 밀려나려는 느낌도 없고요. 타이어가 되게 끈적끈적하게 노면을 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롤이 있는 게 오히려 이 타이어 접지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주는 것 같고, 밸런스 자체가 상당히 좋아서 여기에서 조금 더 높은 속도를 내가지고 공략을 한다고 해도 차체 흔들림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륜구동 코너링 최강자를 뽑으면은 푸조가 항상 상위에 있거든요. 사실 푸조 모델을 타고 이렇게까지 돌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승차감 부분, 코너링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데요. 출시한 지 6년 된 SUV의 하체 성능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모습 보여줍니다. 자, 에이다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선 중앙 유지 장치를 해제하지 않는 이상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키면은 같이 연동이 됩니다.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가장 가깝게 설정했거든요. 약간의 거리는 띄고 가는데 대신에 가감속 이런 것들을 상당히 부드럽게 해줍니다. 선행 차량 다 빠지니까 가속을 해주는 모습. 근데 가속 조금 빡세게 하네요. 감속은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데 가속을 좀 격하게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잠깐만 손을 놔 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을 손으로 잡고 계십시오 라고 안내가 뜨는데 네, 정전식은 안 들어갔고요. 토크 감응형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토크를 좀 세게 매겨야지 먹히네요. 구분길 잘 움직여주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다스는 전반적으로 약간 이거 한국인 취향인데요. 감속은 부드럽게 해주는데 가속은 좀 빨리 해주는 편이고요. 차선 중앙 유지 장치는 뭐 나쁘지 않게 작동합니다. 다만 실제로 스티어링 휠에 물리적인 힘을 줬을 때에도 그거를 인지해서 받아들이는 데는 속도가 조금 걸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사실 이 차량의 에이다스에서 제일 불편한 거라고 하면은 에이다스를 관장하는 컨트롤러가 스티어링 휠 뒤편에 숨겨져 있어요. 스티어링 휠에 정확하게 컨트롤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무슨 버튼을 눌러야 되는지 운전자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만 누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무슨 버튼이 있고 이거를 외워야 돼요. 요즘은 대부분 다 스티어링 휠에 그러한 기능들이 내장되어 있는데 말이죠. 제 옆에 있는 3008 3기통 가솔린 터보 모델은 현재 330만원을 인하해서 4,520만원의 가격대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하하기 전에는 4,850만원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4,850만원에서 이 차가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그렇다고 답하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사실 폭스바겐의 티구안 그냥 쇼바디 모델 있잖아요. 그거랑 거의 가격이 비슷하거나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 가격이 높은 거거든요. 푸조와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 밸류를 그냥 빼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티구안보다 이 차가 작아요. 근데 오히려 더 비싼 거잖아요. 330만원을 인하함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좀 제 가격을 찾아간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요즘에 푸조에서 프로모션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다음 달 11월 달부터 가면은 이제 수입차 브랜드들은 올 한 해 정산을 위해서 조금 더 프로모션을 강화하는 시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뭐 4천만 원 극초반대, 진짜 운 좋으면은 3천만 원 후반대에도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가격대에서 이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 같아요. 물론 출시한 지 6년이나 된 차량이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편의사양 빠지고 옵션 부족하고 최신식이지 못한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푸조가 잘하는 부분이 명확하잖아요. 라이드 앤 핸들링, 승차감적인 부분에 있어서 쿠션빔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거든요. 쿠션빔 맞아? 그리고 푸조만이 가지고 있는 또 이 감성이 있어요. 우리가 프랑스 차들이 내는 감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보통 이 감성이 한국인하고 안 맞아서 문제지, 이 감성에 사맞는 수요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3세대 모델이요, 더 과격한 디자인으로 나오거든요. 스카 3000 얼굴을 하고 나타나요. 프랑스차 감성이 나랑 얼추 사맞긴 한데 3세대는 좀 많이 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셨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3세대 23008도 마일드 하이브리드라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쪽의 모델이 출시가 될 거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나오잖아요. 또 가격이 얼마나 뛸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것도 사실 괜찮은 방법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가면 그만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